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사이 퍼부은 요란한 비는 이번 장마는 심상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취임 1주년을 맞은 홍준표 시장의 일년을 SNS를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 와이드 코너에서는 강현욱 소송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으로부터 정부가 발표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이번 주에는 이상원 뉴스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열심히 글을 올리시는데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사용을 주제로 하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홍 시장 말고도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지금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SNS를 통해서 표출하기도 하고요. 기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업의 미래 전망, 지향점도 가끔 페이스북에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페이스북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뭐 특별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쓴 글을 엮어놓은 책이 3권에 이른다고 하는군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훈 기자, 홍 시장은 왜 이렇게 페이스북에 열심히실까요? 본인 스스로 밝힌 대목이 있는데요. 2018년입니다. 페이스북을 엮어서 두 번째로 펴낸 책 섬을 통해서 이유를 밝혔습니다. 꿈꾸는 로맨티스트 홍준표의 페이스북 희망 편지라는 책에서 내가 페이스북을 일기처럼 매일 쓰는 것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권 언론의 평양성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트위터 하나로 반트럼프 진영의 모든 언론을 상대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시대가 도래했음을 곧 알게 될 겁니다. 매일같이 일기처럼 쓰는 페이스북은 내 인생의 기록이자 내 생각을 정리하여 후대에 남기는 개인 실록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편향된 언론에 직접 대응하겠다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열심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니까 지난 4월이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그냥 행정에 전념하시라 이렇게 쓴소리를 하니 홍준표 시장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페이스북에 글 쓰는 데는 10분이면 된다. 행정에 전념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이태우 기자, 10분이면 됩니까?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년 동안 페이스북에 391건의 게시물을 썼습니다. 그중 301건은 최소한 한 번 이상 수정을 했는데요. 건당 수정 횟수를 보면 3.17회입니다. 또 어떤 것들을 보면 아주 정성을 들여서 수정을 하는데요. 수정에 수정을 거치다 보니 날짜를 넘겨서 수정한 것이 21건이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2월 22일 게시물입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성남FC 후원금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다음 날인 23일까지 수정을 이어가면서 12번 고쳤습니다. 글도 늘어나서 800자 가깝게 됐고 또 격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자기를 잡기 위해서 경남지사 사업을 대부분 재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며 긴 글을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 이 기자 말대로 평균 3회 이상 정도 수정을 하고 때로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되는 건 날을 넘겨서까지도 수정을 한 게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글 같은 경우는 10분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상훈 기자 분석도 한번 해봤다면서요? 네, 페이스북을 한 달가량 게시물에 시간대별 수정 내역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4월 15일부터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모니터링을 시작했기 때문에 3월 16일부터 6월까지 약 3.5개월치 동안의 구체적인 수정 내역을 확보해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 페이스북 글 중에서
이 기간에 쓴 글이 118건인데요. 118건 중에서도 93건이 1회 이상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글이 전체의 80%가량이 되어서 실제로 10분만으로 이 글 수정 작업까지 다 마무리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생각보다는 말씀하신 것보다 생각보다는 많은 시간이 페이스북에 시간이 들이는 것 같은데 노력도 시간도 많이 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 기자, 이 분석한 기간 동안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가장 많이 거치고 가장 힘을 줬다고 할까요? 가장 많은 정성을 들여서 수정한 내용이 홍 시장을 비판한 하태경 의원, 그래서 이 험지 출마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하태경 의원을 다시 비판한 내용에 이런 많은 수정과 정성을 들인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홍 시장이 대통령 측근들이 험지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페이스북을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곧장 하태경 의원이 홍 시장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받아친 이후에 쓴 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6월 14일자 페이스북인데요. 홍 시장은 6월 14일 아침부터 자신의 정치 역정을 설명하고 하 의원을 비난하더니 무려 13번 이 글을 수정했습니다. 홍 시장 말대로 첫 작성에는 10분만을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수정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8시간 24분을 이 글 작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대구시가 공개하고 있는 홍 시장의 일정을 보면 이날 홍 시장에겐 별다른 외부 일정이 없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지난달 23일이죠. 여타 방송들, 그날 당일날 방송된 여러 채널의 방송을 보면 줄곧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계속 올리고 있는 이 페이스북 내용을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이날 대구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한 날입니다. 그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주 여러 건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걸로 나타났는데 그렇지요, 이태 기자? 네, 아까 전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은 평균 하루에 한 건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날, 그러니까 6월 23일은 페이스북을 8건이나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한 건을 지웠으니까 결국 7건이 남아있는 셈인데요. 이날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제 제외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모양이죠. 이때부터 대구경찰을 비난하는 글을 쏟아냅니다. 뒤에 수정을 해서 살짝 날짜가 바뀐 것이 있는데요. 어쨌든 수정 시각을 고려하면 페이스북에 36번을 접속했습니다. 업무 시간 20분에 한 번 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 페이스북에 남긴 특별히 관심을 보이거나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이상훈 기자. 그래도 홍준표 시장이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혹은 잘못 홍보되고 있거나 잘못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직접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페이스북을 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이유를 밝혔기 때문에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된 내용들은 대구시정 홍보, 대구시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 주된 관심사 대구시정입니까? 그렇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390건이 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었는데 시정보다는 정치 현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내 사안에 대해서 훈수를 둔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홍 시장의 페이스북 활동을 시정과 현안, 정책, 신변 잡기로 구분해서 살펴보면요. 시정은 37.3%에 그쳤지만 현안은 46.0%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현안을 다시 국내 정치 일방과 국민의힘 당내 사안으로 구분해야 할 정도로 당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잦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나 김재원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전당대회 등의 내용이 정치 현안글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네. 주로 홍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가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는 혹은 언론이 갖고 있는 편향성에 맞서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태우 기자, 그러니까 전체 활동 중에서 주로 언론 보도 반박하거나 논평하는 내용도 이런 내용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뭐 KBS 수신료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사톡톡 뭐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양한 언론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보도 내용이 거슬리면 그 언론을 거론해서 바로 문제를 삼았는데요. 언론을 언급한 게시물만 35건, 전체 게시물의 9%에 해당합니다. 잘 알려진 경우가 그 연합뉴스 사건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식당에서 칸막이를 해두고 식사를 하는 것을 황제의전이라는 보도를 했는데 홍 시장은 그 연합뉴스 구독료를 끊겠다고 했었죠. 다음은 영남일보 보도였는데요. 지수원 다변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삼는 기사를 쓴 뒤에 이 기사를 보고는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 이후로도 노컷뉴스, 국민일보, 한국경제 그리고 대구 MBC에 지금 보시는 이 시사톡톡에 관련돼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저희들 시사톡톡을 보고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폄훼하고 오도한다면서 악의에 찬 편파 왜곡 보도라고 더 이상 참지 않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 마지막 방송 말미쯤에 저희들이 경찰이 시청 동인동 청사 압수수색한다는 내용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홍준표 시장이 경찰이 시청 청사 출입하는 걸 막고 보복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짧게 사실관계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짚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계가 지난 23일 아침 8시 30분 경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해서 오후 1시 무렵에 수색을 마쳤습니다. 압수 물품 박스 1개 분량의 압수 물품을 확보해서 나간 걸로 확인이 되고요. 현장에서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남겼지만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 시장은 오전 9시쯤 경찰이 막 나간다면서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기도 했고요. 이후 여러 차례 많은 분량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퀴어 축제에 대한 보복은 따져보면 아니라는 게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6월 9일에 청구를 했고 발부는 16일입니다. 퀴어 축제로 경찰과 시청 공무원이 충돌한 것은 그 다음 날인 17일이거든요. 홍 시장이 경찰의 버스 우회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게 12일인 것만 따져봐도 경찰의 영장 발부가 그보다도 사흘 앞서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취재하신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자파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인데요. 여기에 대해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서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정부가 지난 22일 성주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어떤 것이었고 여기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세부적인 얘기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라고 합니다. 평가 항목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전자파 이런 것, 토양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요. 사실 평가 결과는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전체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성주에 배치된 무기 사드가 괌에도 똑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괌에 배치된 사드는 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전문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부지 쪼개기라는 불법을 통해서 진행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조차
정부에서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사실 공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는 요약본만 공개된 상태고요. 그 요약본은 아시는 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끝났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사드 전체 배치 과정을 살펴볼 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으니까 임시 배치 상태에 있던 발사대 밑에 알루미늄 패드가 깔려 있는데 그거를 콘크리트 패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께서는 지금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링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이 사계절마다 환경적 위해 요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이 사계절을 지내면서 적어도 1년 이상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사는 11월부터 11월, 12월, 1월 불과 3개월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사실 사실 이 기간이면은 뭐 자료조사, 서류조사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뭐 시간은 그냥 이걸로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정말 충분히 아무것도 조사를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우리는 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조차도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한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무조건 사드를 강행 배치하겠다라는 그 가운데 요식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결론은 정해져 있고 배치라는 결론과 그 일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역산해서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요식행위를 하다 보니 일정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그것마저도 제대로 진행된 게 아니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하려고 했으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는 이런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른데 지금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이번에 받은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비교해 봤을 때 원래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그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어떤 게 다릅니까? 일단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일반, 전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소규모와 일반만 있었는데 이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진행된 뒤에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자본이 투여가 되고 사업이 진행돼서 어떤 위해 요소가 발생이 된다라고 해도 이거 사업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전략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입지 타당성과 사업의 적절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죠. 사드 기지는 총 73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국방 군사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네. 국방시설사업법에 보면은 대한민국에 주둔한 외국 군대의 부대 시설 등 군사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을 바로 국방군사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3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는 바로 33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는 군사시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국방부 장관 승인 이전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명백하게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2017년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정부는 미측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의 환경평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33만 제곱미터 이하 32만 제곱미터를 부지를 쪼개서 우선 공여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건 네.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 초기에 조사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으나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 처리라든지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2017년 9월 7일 추가 배치 3일 전에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진행한 게 바로 일반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법하지도 않고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주민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항목을 작성하는 평가위원회 주민대표로서 그냥 그동안 6년간 참여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멈춰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주민이 그 사드 인근 지역의 지역 주민이 아니라 성주군 다른 지역의 지역 주민을 주민대표로 내세워서 일반 환경영향을 강행을 한 겁니다. 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민대표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주민대표가 그 주민대표로 나선 사람이 자신의 신상을 밝히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서 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그 주민대표를 감추게 됩니다. 주민대표임에도 주민대표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 웃기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적법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졸속 처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는 것이긴 하지만 편법을 동원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어쨌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의 실질적인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게 전혀 담보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놨던 이 결론이 전자파가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덧붙인 말이 정부는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측정된 전자파 값이 최대 값이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낮은 전자파 수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묻고 계신데요. 이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요약본에서 보면은 이번에 도출된 그 전자파 측정값이 총 3가지 자료에 의해서 도출됐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측정했던 거,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측정했던 거, 그리고 2022년도 이번에 3개월간 측정했던 건데요. 미 항공청에서 보면은 사드에는 2가지 모드가 있다라고 합니다. 탐색 감시 모드와 추적 측정 모드입니다. 탐색 감시 모드에서는 인체에 영향이 없지만은 추적 측정 모드에서는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네. 모드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이 모드에 따라서 측정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죠. 측정을 달리해야 되겠죠. 2017년도에 측정한 거는 사드 배치 직후에 1회 한 건데요. 그때 당시 언론에 나온 거를 보면은 국방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 전자파를 어떻게 측정하냐라고 물었을 때 레이더를 켰을 때 한 번, 껐을 때 한 번 측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모드로 하는지 어떤 출력으로 했는지 알고 있냐? 그거는 모른다. 미측 소관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참여했던 환경부 관계자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했다면 본인은 참관만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자레인지를 코드를 꼽았을 때 한 번, 뺐을 때 한 번 이렇게 측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전자파를 실제로 방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조차도 당시 참여했던 대한민국 관계자 누구도 몰랐다라는 거죠.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측정했던 것도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마을에 와서 측정을 했는데요. 제가 실제 그 측정 기사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지금 레이더가 전자파를 방사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거냐, 어떤 모드에서 측정하는 거냐, 미측하고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거는 모른다. 그냥 가서 측정하라고 하니까 측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3차례 전자파 측정은 더욱더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전자파를 쏴서 2,000km가 넘는 지역을 탐지를 하는 기계에서 휴대폰 중계기보다 전자파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혁신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누가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사드 기지 전방에 가장 가까운 마을 노곡리에서 불과 100명 사는 마을인데 암 환자가 사드 배치 이후 불과 1, 2년 사이에 암 환자가 12명 발생했고 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고압 전선도 없는 산골 마을이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WHO에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암 유발 물질로 지정한 이 전자파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자파 측정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이번만이 아니고 17년에 그때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시기에도 전자파 측정했었고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문제 제기를 하면 미측 소관이라서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저 측정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런 측정의 내용들을 보면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 진보 정권 할 거 없이 여기에 관해서는 아주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민들은 그럼 뭐 제시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측정을 좀 해달라. 사실 우리가 군사훈련을 매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훈련은 또 미측 주한미군의 군사훈련은 또 언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전자파를 언제 방사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24시간 기록이 가능하고 누구나 그 기록을 열람 가능한 측정기를 24시간 설치해달라라고 2017년도부터 요구했습니다. 하물며 2017년도 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조건부 통과시킬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24시간 측정소 설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측정소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설치하고 아직 가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지난 6년 동안의 측정 데이터 결과를 이번 환경영향 평가에 적용시키지 않겠다라고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죠. 네, 지금 보면 아직도 본격적으로 이 기지가 역할을 하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위기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원래 구축하려고 했던 정도의 규모가 이루어진다면 지금도 지난 7년간 주민들은 굉장한 충돌 속에서 사셨는데 지금 앞으로는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송리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알지만 사실 그 현장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삶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삶 소개를 짧게 잠깐 해주시죠. 한마디로 주민들의 삶은 철저히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건강, 그리고 생활 그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경찰과 충돌을 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고착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상을 많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도 했고 부녀회장님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2017년도에 물리적 충돌이 가장 거센인데요. 그때 주민들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이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도 5월부터는 이러한 경찰 충돌이 일주일에 2번씩 일어났고 2022년도 3월부터는 주 3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주 5회, 때로는 주말도 낮밤 가리지 않고 경찰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삶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가장 큰 문제는 잠을 자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다음날 경찰과 충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최근에 인권위에서 의뢰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빠른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증세를 대부분 앓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잠을 자지 못하는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드 배치를 정상화하고 주한미군들이 더 마음대로 드나들면은 주민들의 삶은 더욱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당국이라든지 제안 같은 게 혹시 있었나요? 주민들의 삶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제안을 하거나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주민들에게 뭐 이렇게 연락 온 바도 없습니다. 지난 26일이죠.
지금 집권당 대표 김기현 대표가 성주 방문했습니다. 이게 환경 영향 평가 발표 뒤인데요. 주민들이 뭐 집권당 대표니까요. 전혀 뭐 지금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나눠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혹시 이런 얘기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26일로 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우연하게 들어서 저희가 규탄 집회도 열었는데 경찰들한테 막혀서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성주 참외를 먹으면서 이게 야당이 전자파로 사드 괴담을 퍼뜨렸다는 발언을 했고 성주 참외는 저도 얼핏 이해는 안 됐는데요. 성주 참외하고 전자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괴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이거 전자파가 괴담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 집권 세력인 보수 쪽의 당만 그런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 집권 시기에서도 환경 영향 평가 진행할 때 역시 비슷한 말씀을 계속 쭉 들어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배신감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신용만 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신용만 했을 뿐이라고 김기현 대표도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말 뒤에는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드 배치 빨리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 속뜻이겠죠. 사실 이렇게 사드가 문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드라고 하는 무기는 지역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 국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없다라고 거짓 호도하고 있는 것은 도리어 국힘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사실 저희의 감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드 배치 일관되게 추진했던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나 가장 할 말이 없는 것은 국힘당이죠. 사실 2017년 총선 전에 지금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국힘당의 전신인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저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수성갑 김문수, 대구는 부적절, 사드는 평택이나 동두천 등 전방에 배치해야 유리, 평택갑 원유철, 왜 평택을 콕 집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대구 수성을 조호영, 대구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서 배치 안 된다. 대도시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은 아닐 것이다. 대구 동구을 유승민, 사드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치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드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전자파 참여는 당시 정부가 정말 비민주적이고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진행되는 사드 배치에 대해 강행에 대해서 분노의 표출, 상징적인 말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자파 문제는 사드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위험 요소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전자파 문제가 사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힘당이 원하는 거는 결국 사드를 괴담으로 몰아서 후쿠시마 오염수도 괴담이다. 이렇게 정치적 어떠한 정쟁거리로 삼으려는 것 말고는 의미 없지 않습니까? 국힘당이 어떠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저는 문재인 정권은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는 신용만 했을 뿐이라는 이 언급이 주민들이 들으실 때하고 말하는 국힘당의 입장이 굉장히 재미있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 자체는 주민들도 맞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좀 하지 왜 신용만 했냐. 저희는 이제 왜 했냐라고 네, 했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국힘당 입장에서는 신용하지 말고 제대로 그냥 빨리 진행하고 넘어가지 왜 안 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었고 지금 단계에는 사드 배치가 단순히 주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 이상의 정식 배치가 되면 다른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걱정들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사드 괴담이라고 하면서 사드
전자파 참여 이런 한 단어로 사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없다라고 그냥 퉁쳐버리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전자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지역적인 문제와 국가적인 문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지역적 차원에서는 주한미군 기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나라 주한미군 기지의 70%가 토양 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지어진 평택 그 담벼락에서는 벌써 기름띠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유류 유출 사고와 토양 어떠한 그 유류 불법 매립 문제를 주한미군 기지는 항상 갖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 윗지역, 그 롯데CC 지역은 그 인근 지역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유류 유출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혹은 불법 매립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사회 생활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제재해 줄 수 있느냐? 아니요, 지자체나 국가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는 거죠. 두 번째 지역적 문제는 교통사고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훈련 기간에는 우리나라의 법적 체제 안에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빈번한 사고가 일어나죠. 그런데 소성리 같은 마을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사고가 정말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이나 혹은 뭔가를 공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더욱더 막무가내로 진행이 되겠죠. 최근에 경악스러운 일은 항의하는 주한미군 차량에 대해서 항의하는 주민들을 주한미군 차량이 차로 이렇게 차로 직접 밀어내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머리에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드는 미국 MD 체제의 핵심 무기입니다. 네. 결국 대한민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방어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방어기지화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중 간의 군사 경쟁이 군사 문제에 끌어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 외교 그리고 군사 및 주민 삶의 문제들을 과연 환경영향 평가 따위로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느냐, 배치의 정당성을 삼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삼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그 소성리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그 확대를 하자면 성주 지역 사회에 사시는 좀 더 크게 보자면 성주 분들 그 주변 분들 다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지만 좋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전략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다고 설치를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이미 선택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드 배치, 정식 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반대하고 거부하신 것 일차적으로 알겠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불가피하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다른 대안이나 보완 조치 이런 것들 마련하면서 설득을 해야지 주민들이 그나마 귀를 한번 기울여 주실 법한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주 기지 주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범정부 협의로 마련한 안이 있다. 24개 주민 지원 사업안이 있다. 이것을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24개 주민 지원 사업안, 범정부가 협의를 했던 이 안, 이게 뭡니까? 뭐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은 의견이 어떠신지요? 사실 그 24개 그 지역 지원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다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인근 지역 마을 주민들은 6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요구하는 것은 저 사드가 나가는 것뿐입니다. 잘못되었다면 되돌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 사업도 어떠한 보상도 원하지 않고 사드 철회만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드 배치를 졸속 강행하면서 지역 마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주군 그리고 김천시에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 마을의 주민들을 고립화시키려고 하는 정말 못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안정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해서 주민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서 사드 배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지역 주민과 협의 혹은 상의, 인원의 장이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기정사실화한 다음 말하고 있는 주민 지원 사업이란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죠. 네,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의견 자체를 내기를 거부하고 계시거든요. 예, 계속 어떠한 지원 사업이나 어떠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성주 군수를 만날 때는 어떠한 그 정부 공식 전제자를 만날 때는 항상 일관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외부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뭐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무작정 거부하느냐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시선이 생길 수도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갈라치기 하는 전략으로도 보일 수 있고 원하는 바가 아니다. 뭐 성주 군수라든지 네. 그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뭐 그렇게 추진을 하고는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소성리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 생각하고 계신 거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정책을 집행하는 당국자들에게 이 말은 꼭 한번 하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사드 기지가 있는 한 지역 주민의 삶은 더욱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을 원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듣고 원점 재검토해서 추진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난 6년 동안에 너무나 이 역대 정부들의 많은 상처를 입어왔고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여전히 이 사드 배치를 정부가 아무리 정상화를 선언을 한다라고 해도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저 사드 기지가 철수될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문제없다고 발표한 성주 사드 기지의 이야기를 오늘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모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성주의 참회를 지도부는 횟집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사드와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몇몇 야당 의원들은 오염수 문제를 제기하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먹방을 하고 야당은 단식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와 성주 사드 기지 두 경우에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지적을 여당은 과도한 공포를 부추기는 괴담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괴담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취사 선택된 사실을 확증된 과학적 근거로 주장하는 세력이 많아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불안은 증가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활발한 공개 토론과 그것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언론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일 것입니다. 정치권이 먹는다고 혹은 굶는다고 국민이 그들의 말을 좀 더 믿을 거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괴담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